자, 로어 조화. 자, 로어 괴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음양으로 나누어 따졌으며 고대에는 양의 두 가지 막대 모양으로 앞니를 점쳤다. 그런데 음을 0, 양을 1로 생각하고 고쳤으면 이진법이 되는데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였다. 1701년 프랑스 전도사 부베는 라이프니츠에게 복휘 64궤 차소도와 복휘 64궤 방위도 등 두 장의 주역도를 보내왔다. 그는 이 도표를 받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다가 8궤의 배열이 이진법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는 발견을 했다. 컴퓨터의 수학적 원리 구조는 이진법 없이는 컴퓨터 과학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가 컴퓨터 과학의 원조인 셈이다. 이진법 사상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좀 이것만 읽어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네요. 이진법은 그냥 이진법은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뭐 다 중국이 만들었대라고요? 자, 두 번째 루어. 긴 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보다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노출시킨 여자의 모습이 운전하는 사람의 눈에서 잘 눈에 띄기 때문에 영국 교통 경찰들은 교통 안전을 위해서 미니스커트를 권한다고 한다. 뭐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로어 괴담이라고 써놨네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들이 있으면 사고가 나면 더 낫겠지. 자, 요거는 어이가 없고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전 7편으로 된 대하 소설이다.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은 한 잔의 홍차를 마시면서 프레치 마드레네가 화자인 마르셀에게 환기시켜주는 소년 시절의 회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방대한 소설 속에서 화자인 나가 마르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고작 2번 뿐이다. 이 소설 진짜 한 권이 진짜 두껍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자의 이름이 나온 게 2번이라는 게 신기하네. 이 2번 없었으면 화자가 마르셀이라는 게 안 드러났겠네요. 그걸 세고 있었네? 셀만하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자, 다음 로어입니다. 실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도되는 것은 적지만 시신경과 연결되는 뇌의 부위를 조사를 해보면 약 300명 중 1명은 빨강과 파랑 두 개의 색이 반대로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붉게 보이는 것이 파랑, 푸르게 보이는 것이 빨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일은 거의 없다. 당신의 시야는 정말로 주위의 사람과 같은 것일까? 이게 그럼 태극기 빨간색이 위고 파란색이 아래인데 그거 헷갈리는 사람은 이런 건가? 반대로 보이는 건가? 근데 말이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진짜.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내가 보는 이게 남한테도 이렇게 보일까? 그래, 약간 존재론적인 그런 상상, 문과의 상상, 무궁무진한 상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과거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태극기 공산주의 빨강, 민주주의 파랑이라 생각하면 쉽다. 한국이 그렇게 분단돼 있으니까 되게 어렵게 외우시네요. 위에 해가 있고 아래 바다가 있고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하죠. 예. 옛날에 그 줄무늬 드레스 색깔로 논란이 있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이거 드레스 색깔 문제.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얀과 금색으로 보여요. 나는 금흰, 난 흰금. 이게 파검으로 보인다고? 생맹이세요? 자, 와, 파검. 진짜 신기해. 이게 딱 봤을 때 말이죠. 이게 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여기가 어둡게, 이 드레스가 어둡게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본 흰색과 금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이잖아요. 금색, 하얀색. 노랑으로 보인다고요? 아무튼 이런 논쟁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논란이. 자, 다음 로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살지 못한다. 사람의 뇌에도 기억 용량이 있는데 살아왔던 기억을 모두 기억하기에는 용량이 적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나 특정 기억만을 남겨놓고 다른 기억을 지운다. 자신이 기억하려고 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이유에서다. 정말 기억하고 싶다면 몇 번 반복해서 들어야 뇌 속에 기억된다. 그죠? 약간 당연한 얘기죠. 다음으로 이따금씩 길거리 잡화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은 잡화장을 가장한 납치범이 있다고 한다. 남녀노소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일단 물건을 싸게 준다고 현혹시킨 다음 물건을 보여주며 정신을 팔게 한다. 이후 마취제를 적신 천으로 잠재운 뒤 장기 밀매자에게 보내거나 원양 어선에 보낸다는 전설이다. 이게 약간 가짜로 밝혀졌죠. 마취제를 적신 천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취가 되는 그런 물질은 딱히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좀 과장이 된 장면인 거죠. 채팅창에 일단 싼 물건은 안 삼이라고 하십니다. 100만원짜리 2만원에 파는데 안 당할 거야? 그건 사야지 않을까요? 아무튼 마취제를 적신 천으로 잠재우는 거는 되게 과장된 장면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때가 있다. 죽기 직전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자신의 삶을 보며 죽는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비로소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하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마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마등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몸에서 비상사태잖아요. 완전히. 그때 과거의 일들을 쭈르륵 보면서 자신이 살아날 길을 찾는 거래요. 주마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최대한 기억을 많이 떠올려내가지고 이 기억들 안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기억이 있는가 그거를 쭉 보는 거라고 합니다. 주마등이. 신기하죠? 궤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주마등도 과학이다 라는 겁니다. 응 없어 라고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자이로드롭 탈 때 주마등 봤다고요? 그 정도야? 저 번지점프 해봤잖아요. 그 정도인가? 자이로드롭 저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쫄보여가지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무서운 거 타는 거. 자, 다음 로어 볼게요. 1907년 이스탄불의 지하 궁전의 남쪽 벽 부근에서 독일인 상인이 로마의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를 발견했다. 물에 잠겨 녹색으로 변색된 그 상자 안에는 미소의 비너스라고 이름 붙여진 조그만 조각상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젊은 비너스의 나체의 상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희죽희죽 이빨을 드러낸 천한 미소를 띄우고 있어 오싹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이 상은 사진에 찍혔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스탄불로부터 베를린에 보내지는 도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 미소의 비너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어디 보내지다가 누가 그냥 가져가고 높은 사람이 막 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레전드 유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세상에. 희죽희죽 이빨을 드러낸 천한 미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 자, 다음 로어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조사대가 심해에 사는 생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물을 사용해 생물을 채취했다. 심해까지 그물이 내려가? 궁금하네요. 그들은 다수의 심해 생물에게 흥분하고 있었지만 어느 생물을 보았을 때 전원이 경악했다고 한다. 손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작은 조개의 껍데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금속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종의 보존이 위험해지는 천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
근데 그 생물체의 몸이 금속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나? 아니, 심해에 구물이 내려가? 나 그게 궁금하다. 심해 구물. 햇빛도 닿지 않는 데인데 심해에다가 어떻게... 아니겠죠? 예. 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자, 다음 루어 한번. 채팅창에 공감해 조잉, 루어 믿어 조잉 이라고 하시는데, 그 덮어놓고 믿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뢰를 잃잖아요. 구라핑은 제가 구라핑이라고 판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루어입니다. 1717년 영국의 건축가 파크 스톤이 취미로 그리고 있던 풍경화에는 어느 공통점이 있다. 캔버스에 그리는 풍경 안에 반드시 건물을 그려 넣는 것이다. 그것이 건축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건물의 형태이다. 홀쭉하게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건물은 어떻게 봐도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은 1717년에는 없었던 건데 약간 미래를 예지했다 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뭐 그냥 길쭉하게 나무 두 개 그렸는데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건물을 그려넣는다? 뭐지?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건가? 건물이 있으면 제 그림이다잉, 제 그림이에요잉 이러는 건가? 자, 다음 루어입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다니는 청년은 의사에게 권유를 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물화는 몹시 서툴렀지만 풍경화는 사진과 혼동할 정도로 그려놓아 주위의 사람들을 놀래켰다. 사람들이 천재다라고 소란을 피우니 청년은 여기는 소란스럽기 때문에 저편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메모를 남기고 실종된다. 그의 방에 남겨진 마지막 풍경화에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었지만 어느샌가 사라졌다고 한다.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뭔가 특출난 곳에 재능이 발현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런 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편으로 간다? 죽은 건가? 누군가의 뒷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었지만 어느샌가 사라졌다 라는 거는 금방 지워지는 물감으로 그것만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채팅창에 어떻게 사라져 라고 하시는데, 병원 나간 것 같은데, 다음 넘은 것 같은데. 자, 다음 루어 읽어볼게요. 대서양 부근의 해저에서 발견된 석판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온 나라의 화산들이 분출하고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는 사람들, 붕괴하는 건물들, 점점점. 그냥 꿈꾼 거잖아요. 저도 이런 꿈은 꾼 적이 있는데 굳이 적지 않은 것 뿐이지, 이분은 석판에다가 적어놔가지고 괜히 사람 불길하게 만든 거죠. 네. 아까 채팅창에 아까 루어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걸어서 풍경 속으로 오라고. 따라따따따 따라따따따 따르르 따르르 따르르르르르르. 자, 다음 루어입니다. 히트 아일랜드 현상에 의한 도시 지역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열사병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한 셀러리맨의 신체가 돌연 타올랐다. 발화의 원인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몸을 불로 태워 자살로서 처리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극히 이따금 도시 구조나 열 전속률, 지층이나 지하 공간의 배치 등의 요인이 겹쳐 급격하게 열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한다. 오잉?
로스앤젤레스면 그래도 도시인데 완전히. 채팅창에 뭔가 불이 잘 일어나는 옷을 입은 게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건초로 만든 옷을 입었다든가, 아예 뭐라 해야 돼? 휴지로 만든 옷을 입었다든가 뭐 그런 건가? 근데 이게 그런 괴담이 있잖아요. 자연 발화, 신체 자연 발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가짜니까 그건 아니겠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도시 구조나 지층, 지하 공간의 배치 등의 요인이 급격하게 열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게 되게 로어스럽다. 로어스럽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1% 상승하면 단번에 연소해 지구는 불의 행성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진짜예요? 하지만 다행으로 남극이나 북극 등으로의 볼링 조사에 의하면, 볼링 조사? 수십만 년 동안 산소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이 판명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 붐이나 녹화 운동 등에 의해 조금이지만 연간 평균 산소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환경 운동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 와, 진짜 문과의 상상력 진짜 미쳤다. 그죠?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훨씬 산소 농도가 짙었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괜히 환경 운동가 까고 싶어서 만든 로어 괴담이 아닌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나무 심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괴담이. 어이없네. 자, 계속 다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마우스와 보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오고 가는 곳이다. 예전에 한 사람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PC방을 갔다. 그는 맨 구석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기에 당연히 그는 그 자리를 선택하였고, 선불 시간이 끝나자 카운터에 돈을 지불하러 갔다. 그런데 카운터 담당 알바가 거울을 보라는 듯 손가락을 가리키고는 그대로 두 눈을 가려버렸다. 알고 보니 그 키보드에는 심한 피부병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것. 손가락에 검은 때가 꼈나? 심각한 검은 때 바이러스. 아무튼 말이 안 되겠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 근데 키보드나 PC방에서 키보드나 마우스 만지고 손톱 물어뜯나? 그냥 습관적으로 뜯나? 너무 더러운데 그러면? 이거 알바 문제잖아. 알바가 좀 제대로 닦았어야지. 요런 소리 나잖아요, 요런 소리.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잖아. 야동 보지 말라고요? PC방에서? 그런 사람 있죠. 예.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세기 유럽의 한 나라에서 유아들이 소년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됐었다. 그 아이들은 아기들을 돌보는 보모 역할로 고용된 사람들로 대부분 지방의 농촌에서 고용되어 먼 타향에 돈을 벌러 와 있던 것,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던 데다 전혀 다른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한 그들은 심한 향수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아이만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건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이 결국 향수병이라는 개념의 유래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야? 말이 됩니까? 향수병 나무 위키를 한번 좀 쭉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없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뭐 있기야 했겠지만 불합핑이네요. 예. 자, 진실 혹은 거짓. 자, 다음 로어입니다. 소금을 흘린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재수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수백 년 동안 겨울에 먹을 육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는 소금뿐이었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이 정화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정탈 것을 염려할 때에는 소금을 뿌렸다. 근데 소금은 정화작용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삼투압으로 이제 세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성수가 성스러운 물이잖아요. 근데 성수가 진짜로 만병통치약급이었던 게, 뭔가 더러운 곳에다가 성수를 뿌리면 그게 소금물이니까 소금으로 인해서 소독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또 이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성수를 먹이면 소금물을 먹음으로 이제 염분과 뭐 그런 전해질 이런 게 충전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되게 옛날에는 소금물이 되게 좋은 진짜 성스러운 물 그 자체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울 조상은 소금으로 치카치카했던. 진짜 그걸 어떻게 발견했대? 소금의 텍스처가 치석을 잘 제거해준다는 걸 알았던 건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울집은 소금 비싼 거 쓰면 좋죠. 이제 음식할 때 맛소금 쓰면 또 좋고. 채팅창에 귀신 나오면 소금 뿌리는 것도 조선시대에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진짜 중요한 거죠. 순금 다음에 소금이라고, 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음으로 독일의 한 기후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수은주가 35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철에는 상해나 폭행처럼 사람의 신체 접촉에 관계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수은주가 뭐야? 온도 얘기하는 건가? 수은주가 그 온도계 얘기하는 거구나. 온도계 수은 기둥을 수은주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름철에는 이제 상해나 폭행처럼 신체 접촉에 관계되는 사건이 많고,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문서 위조나 사기와 같은 재산에 관계되는 지적인 사건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럴듯한데요. 일단 뒤에 재산과 관계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거는 아무래도 연말에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 당연히 짜증나니까, 짜증지수,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신체 접촉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이거는 진실 혹은 거짓, 진짜네요. 진짜 같습니다. 가을에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 합니다. 라고 채팅창에 나왔는데, 이게 봄에 그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처지는 그대로인데, 봄에는 꽃도 피고 사람들 막 꽃놀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바깥의 세상과 자신의 처지가 괴리가 생기면서 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봄에. 아무튼 요거는 진짜 같아요. 요 로어는. 자, 다음 로어입니다. 근해 연구 결과에 의한다면,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한다면 공룡은 운석 충돌로 인한 대멸종을 견디어냈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발견된 공룡 화석구는 신생대로 들어선 지 50만 년 후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비약이긴 하지만 이로써 공룡과 인류가 조우했을 가능성은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졌다. 근데 진짜 진짜 작은 공룡들이, 약간 바퀴벌레 같은 공룡들이 인류랑 만났을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아직 문과라 잘 모르지만, 과학을 공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없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긴 텀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진짜 없었나? 궁금합니다. 없겠죠, 근데. 예. 있을 듯이라고요? 궁금합니다. 다음 로어 읽어볼게요. 악마 중 바알에 대한 신앙은 다신교 문화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일이다. 이는 본래 다신교 문화나 이교도의 신들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악마로 변하거나 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우 불경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바알에서 파생된 신들 중 일부는 기독교의 모태인 유대교의 야훼의 탄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기독교는 자신들의 신의 모태, 조신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존재를 악마로 매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바알제불 뭐 그건가? 바알이 이제 파리의 그거였나? 모르겠는데 바알 나무위키를 한번 봤거든요. 바알 메소포타미아 신화.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역의 주신이었다. 유대교에서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우상으로 기독교에서는 악마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유사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아세라가 있다. 현재는 레바논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고대 도시 국가 비블로스에서 발원했던 페니키아 민족의 주신이었다. 바알은 왕, 주인, 소유자 혹은 희생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결국 본래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기에는 특정한 활동에서 능숙한 존재에게 붙는 보통 명사였을 뿐 어떤 특정한 신격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신이었네. 주신이었었고 완전 다 잘하는 뭐든지 하는 뭐든지 잘해요 신이었는데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제 악마화 시킨 거죠. 근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게 오래된 문화고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최초 원조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 기독교 성경에 이제 많이 영향을 준 신을 악마로 만든 거죠. 유대교에서. 아무튼 그런 로어였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느 문화에서는 신이고 어느 문화에서는 악마네요. 그러게요. 사실 뭐 반대편을 악마라고 보니까 사람은 네 편 내 편 있을 때 네 편에 있는 신을 악마로 보긴 하겠죠. 자, 다음 로어입니다. 죽은 사람과 함께 그 소지품이나 예물을 묻는 풍습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로 찾은 세계에 만족하도록 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 장례 때의 화환은 죽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바쳐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떠난 혼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마법의 고리로 묶어두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냥 죽음의 세계에 네 물건 가져가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처음 들어본 거라 신선하네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다. 화환? 화환은 그냥 진짜 그냥 보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법의 고리로 묶어두려는 목적 이거는 좀 되게 주술적이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당신이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훈련을 해보라. 당신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뀔 것이며 전보다 밝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그러나 때때로 입을 작게 벌리고 이야기한다면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하지만 깊은 맛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죠? 입을 크게 말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게 발음이 훨씬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입을 작게 벌리고 얘기하면 깊은 맛을 연출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입을 작게 벌리고 얘기하는 거는 뭐 발음 안 좋아질 뿐이지 뭐. 아무튼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다음 로어 읽어보겠습니다. 북해도에 지금의 거의 남아있지 않은 아이누족들의 고유 지명은 지금의 일본어나 심지어 고대의 일본어로도 읽을 수 없으며 고대 중국의 한자로 보기에도 뜻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일본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누족의 지명은 음차와 훈차의 결합으로 지명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음차와 훈차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한반도에서 쓰였던 이두의 표기법이었다. 그러니까 이 로어에 따르면 아이누족들의 원조가 이제 한반도였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맞다고 본다고요? 저 잘 몰라서. 근데 사실 일본이 그거잖아요. 일본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한국에서 건너간,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이렇게 섞여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형성이 된 거니까 아무래도 한국 쪽 피가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일본에. 백제가 일본이랑도 친하기도 했고, 백제가 많이 도와줬고 또. 자, 뭐 신기합니다. 그 채팅창에 치킨 먹고 싶다 하는데, 얘기하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그냥 그 치킨, 제대로 된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먹어본 적 진짜 오래됐다. 저희 집 배달 되게 안 시켜 먹거든요. 되게 안 시켜 먹고, 저도 혼자 있을 때 절대 안 시켜 먹고, 친구 집, 그러니까 배달이 좀 돈 아까워요. 너무 비싸. 혼자 있을 때 시키는 거는 배달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도 열받고 해가지고 배달을 안 시켜 먹는데, 시키면 이제 짜장면 집에서 이제 짜장면 탕볶밥 시켜가지고 혼자 먹는데, 동네 짜장면 집은 이제 배달료 없잖아요. 그냥 시키면 주잖아. 그거는 가능한데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배달료가 너무 나오니까 시키기가 싫어요. 기영이 치킨 그거 맛있음요? 기영이 치킨? 거짓말. 그건 검정고무신이잖아. 검정고무신이래. 기영이 치킨. 헉, 진짜 있네? 진짜 처음 봐요. 기영이 치킨. 만찐두빵 느낌.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 진짜 참숯 직화 숯불 치킨 추천. 오, 약간 그거구나. 지코바 감성이구나. 배고파. 마늘. 생마늘인가? 나는 구운 마늘 좋아하는데. 배고파. 먹으면 살찌는디. 진짜 기영이를 쓰잖아, 캐릭터로. 진짜 충격이다, 충격. 서울에 없나? 서울에 꽤 많네, 그래도. 기영이 치킨. 새로운 걸 알았다. 배고프다. 나중에 먹방 해용. 지금 시켜버려, 그냥? 근데 지금 시키면 돌이킬 수 없게 돼. 지금 시킬 수 있나? 기영이 치킨? 치킨 얘기를 왜 해. 자, 글을 읽거나 쓰고 있는 경우 글에 대한 내용이나 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하나의 계가 형성된다. 그 주위 수십 미터 이내에서 그 글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거나 같은 내용의 글이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어떤 사람이 쓰거나 읽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말도 안 돼. 메이플이야? 어떻게 이런 설정이 가능하냐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오래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고 기분이 나빠지거나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 이웃들이 동시에 비슷한 글을 읽거나 쓰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어떤 영화에 대해, 조커에 대해서 얘기했다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게 내 눈에 띄면, 이 사람도 뭐 조커 얘기했네? 나랑 통했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 거잖아요. 공교로우니까. 공교롭게 느껴지는 거죠. 기억이 이제 중첩이 딱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읽을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쓴 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어떤 사람이 쓰거나 읽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라는 거는 내가 인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좀 판타지적으로 쓴 거죠. 로어 괴담이니까. 자, 다음 로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팽형이라고 하는 산 사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인데, 팽형이라는 체벌이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갔다가 꺼내는 것인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또가 넌 이제 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여 유가족들에게 장례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얼굴이나 몸에 낙인을 찍어 팽형을 당한 사람을 구별하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됐다. 게다가 밖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으며 자신이 죽은 날에는 제사밥을 먹어야 했다. 팽형을 당한 사람은 이런 사회적 죽음 속에 미쳐서 죽어갔다. 팽형은 주로 명예를 중요시하는
양반들에게 행했으며 이는 더 비참한 죽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예요. 근데 팽형이 맞나 싶은데. 조선시대 말 안 거는 형벌 이렇게 치면 나올라는가?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형벌. 앤트맨이 전에 당한 적 있죠. 가택연금. 국가 공식 왕따 형벌. 팽형은 삶아 죽이는 거잖아. 양반은 이제 삶아 죽였다 치고 하는 건가? 팽형은 그 자체로 삶아 죽인다, 삶아 죽이는 형벌이다라고 돼 있는데 조선의 팽형은 뭔가 다릅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에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TV에는 종종 조선시대의 탐관 오리를 처벌할 목적으로 중국처럼 팽형을 했지만 조선의 팽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명예형의 개념이라는 이야기가 방영이 되곤 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료는 조선 총독부 관료가 정리한 조선의 형벌 체계에 관한 짤막한 에세이 하나가 전부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으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각종 미디어에서 소개되었던 조선식 팽형의 집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포도청 앞에 해정교에 커다란 가마솥을 설치하여 형을 준비한다. 죄인을 그 가마솥 앞에 앉혀놓고 팽형을 하겠다고 선고한 후 가마솥을 내오면 집행인들이 죄인을 가마솥에 넣고 잠깐 끓이는 척했다가 도로 꺼낸다. 이 부분에서 묘사가 많이 갈리는데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는 척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빈 가마솥에 죄인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 미지근한 물을 적당히 채우고 죄인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 종이 한 장 넣고 태운 다음 그 재가 남아있는 가마솥에 죄인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 뭐 이렇게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이는 악질 탐관 오리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으며 다행히 당대의 조선에서는 끔찍한 형벌을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죄인을 삶아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목숨만 살려주는 것일 뿐 죄인이 가마솥에서 나온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취급했으므로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 죄인의 유가족 또한 정말 상을 당한 것처럼 열심히 통곡하고 장사를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요살이와 제사까지 지내야 했다. 죄인에게 말도 붙일 수 없는 것은 덤. 여기서 심요살이는 3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네요. 거의 조선 로어 교담이네 이거. 당연히 죄인도 고인으로 간주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며 식사도 몰래 알아서 해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홀, 오캄. 쑥해 먹어야겠네 이거. 자기 집에 방 한 칸에 사실상 감금되어 살면서 어떠한 편의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대놓고 주변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헐, 어떡해. 뒷방 노인보다 더하게 그렇게 하는 거네. 거의 골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둡고 습한 곳에 몰래 살면서 알아서 뭐 캐먹고 나무 껍질 떼서 막 끓여 먹고 그런 반지제한 골룸의 삶을 살아야 돼. 팽형을 당하면. 자, 이 상태에서 부인과 정을 통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되며 조선 말기에는 몰래 돌아다니다가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와. 게다가 공식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범죄를 당하더라도 전혀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 이 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민초들의 원한을 잔뜩 산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다. 민초파들의 원한을 많이 샀구나. 그러면 보복을 당해도 싸지. 아, 채팅창에 저 상태에서 부인과 관계도 하네 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남들 눈 없으면 챙겨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인데 담장 안에서는 잘 챙겨줘야죠. 군도의 조윤이랑 비슷하다고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민초들이 무서워 라고 하시는데 탐관오리가 잘못한 거죠?
민초는 죄가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명예가 현대 이상으로 중요했기에 이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거의 100%가 차라리 죽는 쪽이 나았을 거라며 후회했다고 하며 팽형을 선고받았을 때 살자를 하면서 명예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진짜 국가 공인 왕따가 진짜 말이 안 된다. 물론 뭐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서 이걸 당하는 거겠지만 너무 힘드네요. 근데 약간 집안의 골수를 빨아먹으면서 그냥 놀 수도 있는 노비한테 뭐 야 뭐 좀 사와라 하고 누워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무한 백수 상태. 영역전개 해가지고 딱 무한 백수 상태 해가지고 계속 놀 수도 있잖아. 돈 많으면. 탐관오리니까 돈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아무튼 조선의 팽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팽형에 처했다는 집행 사례가 기록된 건은 진짜 거의 없다고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잔인해서 안 적어놓은 거 아닌가? 실제로 삶아 죽이든 뭐 명예를 죽이든 아무튼 요거는 정말 재밌는 조선 로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라핑이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구라핑인 것 같아요. 저자를 왕따시키라, 저자를 모른 척하라,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구라핑 같습니다. 예. 채팅창에 엄석대냐고 하시는데 엄석대는 때리잖아요. 약간 이 조선의 팽형은 약간 머리 좋은 애가 간악하게 누군가 왕따시키는 그런 감성. 능지형이 훨씬 잔인하다고요? 능지형 진짜 잔인하죠. 능지형 알아볼까요? 진짜 처참하거든요. 산채로 살을 회 떠서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다. 아유, 능지처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열형이고요. 사지를 밧줄로 묶어서 찢어 죽이는 형벌은 거열형이고요. 자, 능지형은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형벌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산채로 회를 뜨는 거. 이렇게 요래 요 자르고 요 나라 때 처음 시작됐다고 하며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하면서 한족의 형벌 제도로 편입되었다. 북송 때는 살을 뼈에서 발라낸다는 의미의 과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명나라 시대 형법의 기준이 된 법전인 대명유울에서는 능지처사라고 적혀있다. 아무튼 원래 능지란 말은 힘을 안 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완만한 언덕을 가리키는데 이 말이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뜻으로 변주되어 이 형벌의 명칭으로 굳어버렸다고 하거나 혹은 요 나라에서 시행되던 형벌이 북송대에 수입되면서 원래 있었던 단어인 능지로 음차되었다는 설도 있다. 별칭으로는 백각형, 살천도라고 하는데 이는 100번, 1000번 칼질하여 천천히 고통을 주며 죽이는 형벌이란 뜻이다. 와, 이게 진짜 사페 형벌인데? 근데 너무 이제 나쁜 짓 하면 이런 거 받아도 싸긴 하죠. 살을 삭삭삭삭 흑백요리사 이제 트리플 스타 같은 분이 삭삭삭삭삭삭 하면 1000번 금방 하지. 흔히 한국에선 죄인의 팔다리를 말이나 소 등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을 능지처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형벌은 거열형으로 본래 엄연히 다른 형벌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본래의 능지형이 너무 잔인하다 하여 능지형으로 판결이 나와도 거열형으로 대체 집행했으며 거열형조차도 본래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예는 많지 않고 대부분 참형에 처한 뒤 그 시신의 사지를 거열형에 처한 것처럼 사후에 절단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 원래 능지처참이라는 말은 능지형과 참형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능지처참으로 사람 죽이기가 뭐 죽이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가 갑자기 안 달리고 그러면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죽여놓고 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능지처참 했습니다. 거열형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고대 중국에는 책형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든 사람을 찌겨 죽이면 되는 거라 능지형도 거열형도 책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책형은 사형된 시체를 대중에 공개하는 기시의 의미로도 쓰인다. 보여주기식이구나. 책형은. 참고로 중국에만 이런 날카로운 칼로 살을 발라내는 형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주 일찍이 고대 아시리아에서도 그 사례가 있었고 미얀마,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반역의 주동자나 상급자나 주인, 부모를 고의로 살해한 하극상을 저지른 자, 폐륜을 저지른 자, 부정부패를 일삼거나 또는 3인 이상 살해를 하고 그 중에 대를 끊기게 했을 경우에만 이런 능지형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나라의 카톨릭을 전파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능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좀 불쌍한데?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인데. 능지형은 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규정된 처벌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에 두 가지가 있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사형수가 최대한 오래 살아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많은 횟수로 살을 발라내야 한다. 단 권장 숫자는 시대마다 달랐다. 이야, 무섭네. 사형수가 고통으로 먼저 사망하지 않도록 집행 시에 치사량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아편을 복용하게 한다. 그 다음 혀를 깨물지 못하게 나무 공을 입에 물린다. 죄인을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어 고정시킨 후 면도칼처럼 생긴 얇은 도검으로, 수술용 메스 같은 얇은 도검으로 사형수의 온몸을 회를 뜨듯이 회를 뜨듯이 조금씩 발라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주의할 점은 이것도 기술자가 존재해서 과다출혈로 형 집행 초반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관을 최대한 피해서 절삭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먼저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덜 치명적인 말단을 발라낸 후 관절을 부수고 팔과 다리를 발라내고 관절을 부셔서 목숨의 덜 치명적인 부분을 모두 발라낸 후 몸통을 발라낸다. 마지막에는 심장을 뚫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다. 오우 쉣. 일각에서는 죄인이 과다출혈로 일찍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진흙 등의 물질을 발라서 출혈을 막으면서 칼질을 했다고도 한다. 와, 너무해. 보통은 숨을 끊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때에는 죄질이 나쁜 경우 의도적으로 중간에 알아서 죽을 때까지 칼질을 할 때도 있긴 했다고 하며 사형 집행인은 칼질을 지정한 만큼 지속해서 내장 기관 및 흉곽 등을 모두 조각낸 후 마지막으로 목 부위를 잘라내 효수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집행 기간이 대개 2박 3일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었다. 사지, 수족을 모두 처리했는데도 사형수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흉곽에 구멍을 뚫어 기흉으로 사망시키거나 심장을 찔러 죽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집행 초반에 미리 죽여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와, 근데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수영자의 고통을 극대화하고 보는 군중들에게 구경거리를 주는 것이었다. 여담으로 형이 집행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심지어 도시락까지 싸들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형이 집행되기 전후로 주변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급증한 건 덤이라 의도치 않게 내수 진작에 기여하기도 했다. 거기다 집행자는 사람들이 외치는 부위를 자르는 쇼맨십까지 선보였다고 한다. 자, 어디 자를까요? 팔, 오케이 하고 그냥 슥슥슥. 거시기, 오케이. 슥. 야, 이게 재밌었을까요? 이걸 보는 게 너무 잔인한데. 근데 그러네. 애초에 이 형벌을 집행하는 대상은
억울하게 숙청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연쇄살인범, 반역 주동자 등 중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정근대의 인식으로는 어찌 보면 축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능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형 자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을 축제 취급받은 역사는 유구하다. 유럽의 사형 장면 기록을 봐도 죽은 사람의 피와 기름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굉장히 자주 보인다. 사실 오늘날에 비하면 변변찮은 놀거리가 없던 시대에 사형만큼 자극적인 눈요깃거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사람 그 신체 안을 볼 일이 잘 없으니까. 완전 축제네. 축제인가요? 아니요, 사형입니다. 야, 능지형이 가장 활발히 집행되었던 시기는 명나라 때로 매관매직과 부정 축제를 일삼으며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사형에 처해진 환관 유근 이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황제였던 정덕제의 명으로 정확히 총 3,457번이나 칼질을 해야 했다. 이 유근은 온갖 비리와 나라 말아먹을 일을 벌였으며 이를 고발하고 꾸짖던 정만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고로 죽이게 했는데 바로 능지형으로 처형하게 만들었다. 그 죄라는 게 바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강X했다는 죄였다. 물론 유근이 조작한 거였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그런 일이 없다고 울며불며 정만이 죄가 없음을 알리려 했으나 소용없었고, 끝내 정만은 3,600번 도끼질에 맞는 능지형으로 죽었고, 이를 본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 죽고 만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 자체를 그냥 파탄을 내버린 거네요. 유근 미친놈이. 온갖 횡포로 군림하던 유군은 이걸로도 부족해 반역까지 꾸미려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분노한 황제에게 똑같이 능지형으로 죽게 된다. 유군에 대한 능지형은 사흘 동안 집행되었으니 하루 평균 900번 가까이 생살이 발라졌는데, 살을 10번 발라낸 후 잠깐 쉬면서 혼절한 유군을 일갈하며 깨우는 식으로 형을 집행을 했으나 이틀째 되던 날 끌어내기도 전에 유군은 이미 죽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첫째 날에 유근이 궁중 비사를 폭로를 했기에 둘째 날에는 입에 거칠고 억센 호두씨를 넣었다고 한다. 말 못하게 한 거죠. 아무튼 사흘째 되던 날 몸통과 머리만 남은 유근의 시체를 장대에서 끌어내려 가슴께를 도끼로 부순 후에 내장을 끄집어낸 후 목을 잘라 장대 위에 함께 걸어 부임으로써 형이 모두 끝났다. 와우. 군중들 중에 유근에게 핍박당했거나 그의 모함으로 처형당한 유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시신을 물어 뜯었다고 전해진다. 시신을 물어 뜯는다고? 또는 유근의 살을 씹고자 도려낸 살을 푼돈으로 팔았는데 이걸 사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한다. 여기에 오빠가 억울하게 근친 강X 범으로 몰려 능지형으로 죽고, 어머니도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죽게 한 것에 이를 갈던 정만의 누이 동생을 비롯하여 허천석, 장흠 등등 유근의 간악함을 고발하려다 죽게 된 이들의 많은 유족들도 끼어서 기어코 유근의 살을 씹으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와,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었네요. 아무튼 이런 유근의 사례가 되게 재밌네요. 아무튼 사형 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죄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고대 중국에서도 황제에게 형의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시대에는 형이 폐지되었다가 부활했다가 그렇게 청나라 말기까지 존속을 했다. 결국 1905년 4월에 능지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신해혁명 이후에 다시 부활해 청나라 관리 출신의 탐관 오리들이 능지형에 처해졌다가 중화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뒤에 사형 방법을 규정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교수형을 폐지하고 민간인은 약물주사형, 군인은 총살형만 집행하도록 개정했다.
물론 이후에도 비슷한 형벌이 간혹 집행이 되긴 했는데 모두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아니, 와, 이런 것도 있네. 형이 집행되는 초반에 사형수가 사망해버리면 집행자를 처벌하였다. 하지만 그 사망 전까지 2000번 이상의 조각을 발라낸 경우에는 집행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 진짜 조심히 잘라야겠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숙달된 집행자의 경우 사형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2만 번 이상 칼질이 가능했다 하더라 하는 말도 전해지나 그냥 카더라일 뿐 실제 그렇게까지 집행한 사례는 없다. 여기에 청나라 때에 접어든 후 능지형의 칼질 횟수의 상한도가 크게 제한되었다. 대부분 그 범죄의 흉악에 따라 8도, 그러니까 8번 칼질을 하거나 24도, 72도, 120도 등으로 수천 번 썰어 죽이던 명에 비해 숫자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때와 달리 숨통을 미리 끊어놓고 시신만 절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형 집행자도 죄수를 미리 죽여도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아까 안 읽은 게 있는데 사형수를 집행자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망나니를 같은 사형수로 한 거야. 이거 되게 잔인하다. 아무튼 뭐 사형 집행자도 죄수를 미리 죽여도 되는 조건으로 사형수에서 직업적인 사형 집행인으로 대체되었다. 공개 집행하는 일도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 이 능지도 매뉴얼화가 돼서 첫 2도는 가슴, 그 다음은 오른쪽 왼쪽 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순서도 기록되어 있다. 실제 남아있는 집행 사진을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가슴살이 베어진 모습, 팔다리에 살덩어리가 떼어진 모습, 팔다리가 신체에서 분리된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무섭네요. 조선에서는 비슷한 게 뭐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잔혹했고 완전히 금지됐다. 이게 되게 길다. 공식적인 마지막 집행이 있습니다. 능지형. 문헌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집행은 능지형을 폐지하기로 한 뒤 2주 전이었던 1905년 4월 10일 베이징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형수는 내몽골 아오한 기 왕자의 간호로서 그를 암살한 죄로 사형이 선고된 18세의 만주족 청년 푸주리다. 이게 푸주리가 죽임당한 그 사진이 있대요. 그 사진 구글링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몽골 측은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황제였던 광서제가 그건 너무 잔인하다고 하여 대신 능지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화형 너무 잔인해. 능지해 능지. 이렇게 한 거네요. 능지로 감형된 이유는 중국에서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의 사상에 의거하여 시신의 원형이 조금이라도 유지되고 나중에 수습이라도 가능한 능지형이 아예 죄가 되어 온전히 묻힐 수도 없는 화형보다는 그나마 인간적인 처벌이라고 봤기 때문. 그러나 중국 사회문화사 연구자인 티모시 부룩은 저서 능지 처참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청때의 법정 최고형은 능지형일 뿐 화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형은 청때 형법에서 불법적 처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처형 전 다량의 아편을 죄수에게 먹이고 집행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청나라는 몽골에서 요구한 화형이 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능지형을 집행한 것이다. 화형이 없기 때문에 최고 형벌이 능지형을 때린 거네요. 마지막 능지형이었기 때문에 정석대로 횟수를 채워 집행했다. 또한 왕족 살해범의 최후라는 명목으로 집행 과정이 베이징 저작거리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 집행 장면이 당시 베이징에 체류 중이던 서양 선교사의 카메라에도 담겼고 후에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진은 조르주 마타이유가 그의 저서 에로스의 눈물에서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 사진이 되었다. 바타이유는 이 사진의 극단적 공포와 극단적 황홀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보통 능지형 집행 과정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게 볼 수 없는지라 대부분 그나마 좀 덜 잔인하게 한다고 목숨을 끊고 나서 형을 집행하고 칼질 횟수도 제대로 채우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청 황제의 지시로 말 그대로 FM대로 선고된 횟수를 살려놓고 채웠기 때문에 사형수는 집행이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 사진은 당시 서양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중국을 전 근대적이라고 엄청나게 깠다. 와우. 참고로 이 사진은 구글에 푸주리라고 이름만 검색해도 볼 수 있으며 상당히 잔인하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는 걸 추천. 저만 보고 올게요. 아우. 이거를 방송에서 같이 봐도 되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진이 구글에 치니까 바로 나오네. 아니 님들, 아이 못 보여줘. 푸주리라고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 그러니까 묘사를 하자면 팔다리가 없고 다리는 모르겠고 갈비뼈가 도려내져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고 팔이 잘린 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건가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고 위를 보고 있고 갈비뼈가 여기 파여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보여. 오씨가 안돼. 잘못 보여줬다. 실수로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기에서 지워야겠네. 와 푸줄이 이건 진짜 놀랬다. 와 말도 안 된다. 아무튼 뭐 능지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끔찍하다. 우리는 로어 괴담을 읽고 있었습니다. 재밌었네요. 자, 다음 로어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위적으로 자연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단순한 검은 줄과 점들의 나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일 뿐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 뇌 속에서 복잡한 정기적 신호와 화학적 호르몬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인간뿐이다. 글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양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이 인위적인 영역으로 가는 하나의 문인 셈이다. 그리고 현재 인간의 글을 넘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발명을 하면 또 새로운 곳을 향한 문을 발견하면 그때 인간은 진화하게 된다. 그렇겠죠. 글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겪은 일들과 뭐 그런 지식들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이 로어는. 만약에 글과 같은 그런 하나의 발견, 뭐 발명이 있다라고 하면 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이어 글자를 만든 뒤 그 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별들을 볼 때마다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하는 미신이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을 했으나 최근에는 대기오염이 심해져 그런 기회가 없어 차차 잊혀져 갔다. 그런 게 있어? 여자친구랑 있을 때 뭐 하는 얘긴가? 다음 로어입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는 아직 근대 문명에 접하지 않은 부족이나 취락이 적지만 있다. 수십 년 전에 한번 남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부족이 발견되어 현지 정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부족 그 자체에 놀랄 만한 발견은 없었지만 족장의 발언을 정부는 필사적으로 말소했다. 그 발언이란 근처의 부족은 초고속에 탈 것을 타는 전신 은빛의 난쟁이라는 이야기다. 뭐야? 말이 안 되죠? 자, 다음 로어입니다. 태평양 전쟁 전 홋카이도에서 큰 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냥감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한 큰 곰이 갑자기 장례식장에 난입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습격당해 죽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장례식을 습격당한 그 근처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니면 뭐 약간 구라핑일 듯?
근데 실제로 있을 법도 한 일이라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자, 다음 미국 조지아주의 정신과 의사에게 매일 이상한 꿈을 꾼다는 한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꿈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꿈에 나와서 그 정체불명의 사람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이것을 불안의 원인으로 본 정신과 의사는 그가 머리를 놓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조언했다. 그 다음날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남자는 추락사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는 머리를 누른 채로 그대로 낙하했다고 한다. 오잉? 무슨 말이지? 남일이잖아, 꿈에서는. 근데 본인이 추락사한 시체로 발견됐네, 다음날에. 그 남자가 본인이었다. 그냥 그런 건가? 약간 몽유병이랑 약간 섞인 건가? 아무튼 그런 루어 괴담이었고요. 다음 루어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한 남자가 고양이는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뛰어도 되는지 실험했다. 그는 건물의 각 층에서 차례차례로 고양이를 떨어뜨리고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혈흔이 있어도 시체가 없으면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노트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고양이는 꽤 높은 곳에서 뛰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고양이는 다시 일어설 생명력이 없다. 뭔 말이야? 사페잖아. 생명력이 없는 게 죽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건가? 이 자식은? 물음표 나오네요. 그 고양이는 어디까지 떨어져도 괜찮나? 높이서 떨어져도 괜찮지 않나? 약간 고양이는? 낙법 잘 치잖아요.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고양이 착지력. 고양이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나? 안녕하세요. 수원 권선동 24시 동물병원 숨동물병원입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고양이는 괜찮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도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걷는 고양이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고양이는 괜찮은 걸까요? 고양이가 뛰어내려도 괜찮은 높이.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했다고 해도 5m가 넘어가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3m만 돼도 뛰어내리기 주저하고 4m부터는 낙하산 강하에 강한 착지에 준하는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반면 고양이는 무려 6에서 7m 정도의 높이에서도 가뿐히 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6, 7m 정도는 건물의 2층 정도의 높이로 자신의 몸에 수십 배나 되는 높이를 가뿐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양이도 8m 정도부터는 골절 등의 부상은커녕 사망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6m, 7m를 뛸 수 있는 것도 뛸 태세를 갖추고 고양이가 마음을 먹고 뛰었을 때 기준입니다. 준비 과정 없이 급하게 뛰어내리거나 실수로 떨어진 경우에는 고양이라도, 아무리 그 고양이라도 무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채팅창에 아이고 울집 고양이들 침대에 널브러져 있네 라고 하시는데 부럽습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 또 채팅창에 문득 잘때님 검색 기록 보면 섬뜩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 살인의 현장급입니다. 예. 자,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착지를 잘하는 이유.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착지해도 아무렇지 않은 비밀은 귀 속에 있는 내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양이가 뛰어내릴 때 내이에 있는 반구리관은 지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고양이 사지의 근육과 완충제 역할을 하는 발바닥은 능숙하게 착지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뛰어내리게 되어 머리부터 떨어져 버렸다고 해도 타고난 유연성과 탄력으로 몸을 순간적으로 비틀어 발로 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순식간에 돌잖아요, 고양이. 이것도 고양이의 거리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이도 갑자기 떨어져 충분히 자세를 갖출 수 없었다거나 자신의 신체 능력을 너무 과신했다거나 바닥이 좋지 않아 데미지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어느 높이에서든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높은 곳에서 잘 떨어진다고
막 떨어뜨리지 마라. 자기 뭐 실험해 본다고 고양이 떨어뜨리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의 블로그였습니다. 아, 좋은 정보였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6, 7m까지는 이제 고양이가 인식하고 있다면, 착지할 준비를 했다면 괜찮지만 8m 이상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방금 그 블로그를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자, 다음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병원의 신체 곳곳에 커다란 종양을 가진 남자의 시체가 운반되었다. 의사들이 그 종양을 열어보았더니 젊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당시 화제가 된 연쇄 살인범이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 남자가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잉? 말도 안 돼. 거짓말 치지 마, 이건.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뭐 넣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헐퀴 도라방스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옵니다. 1927년 영국에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약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남자는 광장에 사람을 모아 스스로 약을 복용하고 평온한 미소로 이제 난 자유다. I'm free now 라고 외쳤다. 다음날 그 남자는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그 약을 마신 사람들 모두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 그가 만든 약은 단순한 독약이었을까? 이건 약간 죽음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이 기본적으로 고통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고통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살아가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도파민과 행복들, 그런 게 상당히 유니크하고 행복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채팅 반응이 있는데 저는 죽은 이후에는 무조건 그냥 사고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 딥슬립을 하면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잖아. 딱 그런 상태겠죠. 꿈도 안 꾸고 그냥 정말 깊은 잠에 빠지는 느낌? 저는 뭐 그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정설 아닐까요? 죽은 이후에는 페이드 아웃 되는 느낌이려나? 죽으면 그냥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 듯요. 죽은 이후에는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인식 못할 거라고 봅니다. 죽으면. 아무튼 다음 로어 읽어보겠습니다. 1854년 영국의 조용한 농촌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농촌에 살고 있던 12가구 40명 전원과 거의 모든 가축이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있었던 것.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모두 머리를 강타, 얼굴도 알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러나 촌장의 집에서 기르던 한 마리의 말만은 다리에 약간의 부상만 있을 뿐 무사했다. 뭐야? 다리가 말이 그랬다는 거야? 이런 미친. 바로 이제 능지형을 쳐야겠네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잖음. 범인은 너란 말이야. 범인 사실은 말이야. 자, 다음 가볼게요. 루어. 사이타마현 오케시의 오래된 하수도에 흔적이 있었다. 이 하수도를 조사하러 4명의 젊은이가 갔다. 하지만 그들은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되었다. 며칠 후 실종되었던 젊은이들 중 기억 상실에 걸려 돌아온 한 명의 몸에
무수한 벌레 시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벌레는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일부에서밖에 서식하지 않는 벌레였다고 한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 한 명의 몸에 무수한 벌레 시체? 앞으로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에 모기 시체가 너무 많았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일부에서밖에 서식하지 않는 벌레다. 근데 이런 로어 괴담은 너무나도 만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괴담은 좀 열심히 안 만든 로어 괴담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봐요. 서울 뭐 무슨 구에 오래된 하수도가 있었다. 이 하수도에 일하러 누가 몇 명이 갔다. 이들은 연락이 실종됐다. 며칠 후 이 젊은이들의 시체가 캐나다에서 발견되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게 이거잖아. 이런 식의 로어 괴담은 너무 뻔합니다. 약간 실망입니다. 이런 괴담은. 좀 더 재밌게 짜임새와 스토리를 짠 로어 괴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하수도가 의외로 알래스카 기후와 같아서 그랬을까요? 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 되네요. 아무튼 성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다음 로어 읽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말기 독일의 한 연구시설을 점령한 연합군 병사는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실험 동물로 생각되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 시체였다. 그들은 모든 신체가 일그러져 있었으며 근육과 내장을 노출하고 있었다. 끔찍한 모습으로 숨이 끊어지고 있었던 것. 도대체 어떤 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실험을 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수백 마리의 원숭이 시체라. 능지형, 그냥 능지형 아니었을까요? 실험이 아니라 능지형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신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근육과 내장을 노출하고 있었다. 라는 거는 뭘까? 진짜일까요? 궁금하네요. 왜냐면 2차 대전 말기 독일은 정상이 아니었을 테니까. 원숭이 병사나 슈퍼솔저 실험 이런 거 했다는 음모론 같은 거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네. 전에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이상한 실험 다 했더구만 나치가. 아무튼 다음 로어입니다. 2006년 코네티컷 주의 어느 숲에 큰 봉투가 버려져 있었다. 발견한 산림보호관이 보안관을 부른 다음 확인해 보니 봉투 안에는 몇백 개의 열쇠가 들어가 있었다. 모두 집의 열쇠였고 게다가 모두 같은 집의 열쇠였다고 한다. 결국 어디의 집의 열쇠이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한 것은 같은 사건이 40년 전에도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쿠팡에서 키 사가지고 아니면 뭐 그 열쇠 공이 연습한 열쇠 아니야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로어입니다. 1978년 멕시코 시리에서 강도 살인범이 지명 수배되었다. 준비 사진에는 정면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에 세 종류의 사진이 게재되고 있었다. 1개월 후 지방서의 형사 과장이 경시청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오른쪽 옆 얼굴의 남자 이외에는 사전에 사살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 얼굴이 다 다른 사람 거라는 건가?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다른가? 아니면 잘못 죽였을 수도 있고 잘못 사살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딱 봐봐요. 딱 경찰들이 딱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경찰이 이 경찰 무리도 살인범 발견하고 이 경찰 무리도 살인범 발견해가지고 그때 죽였어. 죽여서 이제 딱 보고를 하니까 우리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였어. 뭐야? 하고 보니까 다 다르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일로 괴담이 좀 말이 되게 되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로어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로어입니다. 도쿄의 공원에 사는 노숙자가 죽고 싶다고 해서 이를 동정한 동료의 노숙자가 살자를 도와주기로 했다.
둘이서 적당한 곳을 찾다가 근처에서 또 적당한 소나무의 가지를 찾아냈고 노숙자가 목에 줄을 묶는 것을 동료는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살자를 한 노숙자의 시체는 곧바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그 동료는 가까이의 돌에 걸터 앉아 울고 있었다. 경찰의 신문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만 대답할 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뭘까? 무엇을 기다리는 거야? 상대 노숙자가 죽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나? 의렵네요. 뭘까?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동료 노숙자가 자기도 도와달라 이건가? 경찰한테? 아, 감옥에서 밥도 주고 옷도 주니까 이거 실제 사건이라고요? 몰아쳐야 나와? 급동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처 공원 화장실 가면 되는데 실제 사건임? 아 근데 그냥 유치장이나 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었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자, 다음 로어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몇몇의 학생이 원인 불명의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서관에서 죽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결국 조사에 실패하였고 수수께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도서관에 장식되어 있던 무표정한 얼굴의 인형이 섬뜩한 미소로 웃고 있었다고 한다. 호행? 말도 안 돼. 누가 바꿔놨나? 덜덜덜. 성이 없는 로어 괴담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아, 무서운 게 너무 무서워. 이런 데에 들어갈 법한 성이 뭐 물론 거기 만드시는 분들은 성의가 있었겠지만 성의가 없네요. 이것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서울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몇몇 교사들이 사망했다. 그 교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한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했지만 조사에 실패했고 수수께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그 이후 그 화장실에 있던 비데들이 다 고장나 있었다고 한다. 뭐 그냥 이런 거잖아요. 아, 성의가 없는 로어 괴담. 이것 또한 로어 괴담의 매력이다. 이 많은 괴담 중에서 또 재밌는 괴담들이 또 있기도 하니까. 자, 오늘 로어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고요.